네, 강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책에 제 책 혹은 제공하는 PDF 파일에서 9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98페이지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보유고 지키기의 중요성. 생존을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를 지켜야 한다. 그 항목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를 지켜야 한다. 외환보유고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외환보유고는 쓰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보유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게 외환보유고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외환보유고다. 이렇게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10월 19일 대책의 문제점. 이 10월 19일 대책이라는 게 이겁니다. 은행에 총 1000억 달러 규모만큼 은행들한테 지급 보증을 해줘가지고 해외 기체를 해오도록 하고 또 300억 불은 은행한테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총 1,300억 불, 위험 노출, 외환보유고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대책인 겁니다. 그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99페이지. 항목은 나입니다. 10월 19일 대책의 문제점. 지금과 같이 예민한 위기 국면에서는 외환보유고가 감소될 것 같은 기미만 보여도 곧바로 국가 신용도가 더 떨어져 국가위험 부도 증대에 따른 원화 가치 및 한국 주식 가격 하락 우려, 한국 주식의 처분 및 달러의 환전 증가, 주가 하락 및 환율 상승, 불안 심리 확산의 과정이 진행되기가 쉽다. 이렇듯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정부는 10월 19일부터 오히려 보유 외환을 위험 노출액 기준으로 무려 1,300억 달러나 풀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마당에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 안 일어나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제가 당시 강만수 장관께서 제가 아마 금요일로 기억이 됐습니다. 어떡하나? 금요일 밤에 저녁 때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 강만수 장관께서 이렇게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주 득이양양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조치로 한국에서 외화 유동성 위기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보는 순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차, 큰일 났다. 완전히 거꾸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글들에 말하자면, 서론격이죠. 이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이거를 동아일보에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대학 친구이기도 합니다. 홍건희 논설위원한테 그거를 이메일로 보냈고, 또 홍건희 논설위원도 그거를 보면서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 표정을 직접 못 봤습니다. 근데 일단 통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주가는 곧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할 거다. 이렇게 제가 그 글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글들을 몇몇 친구들, 홍건희라는 친구를 포함해서 몇몇 친구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줬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 날이 됐습니다. 오전 중에도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현상이 안 생겼습니다.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아무 일, 평안하잖아.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 정도 되긴 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바로 그 주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폭락했냐면요. 거기 보게 되면 괄호가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붙여넣은 글입니다. 이 마당에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썼고요. 실제로 코스피 주가 지수는 대책 발표 직전일인 10월 17일
1180포인트에서 10월 24일 일주일 만에 938포인트로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습니다. 1180포인트에서 938포인트로 폭락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환율은 10월 17일 1334원에서 나중에 10월 28일 1467원 폭등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마 1600원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대로 생겼죠. 당시 이 대책을 발표했던 강만수 장관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강만수 장관님의 실책을 혹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만수 장관께서는 이 대책으로 외환시장은 안정화되고 주식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셨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부만 탓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 강만수 장관님 잘못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때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진짜입니다. 국내외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운이하며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부추겨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만수 장관님 탓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 탓만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유명한 전직 경제장관님들, 이분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니까 투기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있는 대로 다 풀어갖고 투기 세력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면 외환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내외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그렇게 말하자면 조언을 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강만수 장관님께서도 그 조언을 따르신 거죠. 제 입장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필자가 보건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 중 최악의 것은 외환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그러나 기실에 있어서는 외환시장을 확실히 혼란시키는 10월 19일 대책입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필자가 단언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원점으로 돌아가 2,400억 달러의 기존 외환 보유고를 사수하겠다고 공포하고 그 결의를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길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국내외의 경제 주체들이 그 사수의 결의를 확고하게 신뢰하게 된다면 멀지않아 국가 신용도가 점차 회복될 것이다. 국가 신용도가 회복되면 외환시장은 정상화될 것이고 주식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외환 보유고 지키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가 이거 몇 시간 전 강의 때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101페이지에 그 중요한 대목 하나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게 되면 붉은 글씨로 한 문장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무정하고 몰염치하며 타산적이다. 구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 구성의 오류가 잠복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것이 시장의 비밀이다. 대저, 경제정책 성공의 요체는 시장의 비밀을 아는 데 있다. 맞습니다. 시장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제 책에는 그런 금융경제학 원론에는 그런 시장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정책 성공의 요체는 시장의 비밀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거기 보면 소제목이죠. 세 부류의 고환율주의자, 두 부류의 저환율주의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고환율주의자라고 다 같은 부류는 아니다. 다 같은 부류는 아니다. 크게 보면 다음에 세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맹목형 고환율주의자다. 고환율이 단기적으로 수출을 촉진시켜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중이 고물가에 시달려도 경제가 웃자라 체질이 허약해져도 자기 임기 중에 성장률이 높아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맹목형 고환율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수재형 고환율주의자다. 기존 경작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다. 고환율은 고성장과 대외 건전성, 대외 건전성이라고 하면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그다음에 적은 외채, 많은 외환보이고 이게 이제 대외 건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고환율은 고성장과 대외 건전성의 달성에 큰 기여를 하지만 고물가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향상 물가 안정보다는 고성장이나 대외 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그래서 당장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감수하고서라도 혹은 장래의 인기를 의식하고서 고환율 정책을 선택한다. 맹목형과는 달리 균형 감각이 있어 지나칠 정도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미래지향적이며 자존심이 생긴 경우가 많다. 이게 두 번째 수재형 고환율주의자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도사형 고환율주의자다. 말하자면 구루라고 하죠. 구루형 고환율주의자죠. 기존 경작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다는 것은 수재형과 같으나 기존 경제 이론을 능가하는 이론도 많이 터득했다. 예를 들어 고환율을 고성장 및 대외 건전성과는 물론 물가 안정과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즉 한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물가 안정과 고성장 및 대외 건전성을 동시에 구가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통찰력이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미래지향적이기도 하다. 다만 제시하는 이론의 독특성 때문에 기존 경제 이론만 인정하려는 다수 세력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뜻을 펼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천리마를 한눈에 알아주는 백락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고환율주의자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편 저환율주의자는 두 부류다. 첫 번째 부류는 성군형, 성스러운 군주라는 뜻이죠. 성군형 저환율주의자다. 스테로이드 처방 분야에서는 최고의 솜씨를 발휘한다. 아래에서 감상할 수 있듯이 신기, 아주 귀신 같은 기술, 신기 또는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자,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내용 아시는 거니까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채를 닥친 대로 끌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보유 외환은 있는 대로 푼다. 그리하여 외환 시장에는 달러가 넘쳐 저환율이 형성된다.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경유하거나 직접 끌어온 외채를 재원으로 하여 대규모 설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이처럼 국민소득 자체가 증가한 터에 저환율로 물가까지 낮아지니 구매력이 이중적으로 커져. 국민들은 흥청망청 과소비를 한다. 과소비에 고무된 기업들은 더 많은 외채로 더 많은 투자를 한다. 당장에는 소비와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따라서 저환율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시현된다. 가장 이상적이라는 고성장과 저물가의 조합이 지속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선순환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태평성대가 왔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끝이다. 과잉 투자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첩첩이 쌓이며 연쇄도산이 일어난다. 외채는 잔뜩 쌓이는데 정부도 금융기관도 기업도 갚을 재원이 없다. 국가 부도 시대가 왔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위기를 맞이하기까지의 수년 동안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의 일부다. 당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그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재벌의 선단식 경영이나 관치 경제와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탓으로 돌렸다. IMF의 공식 경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견해는 관역을 한참 빗나간 것이며 조금 전에 그 일부를 제시한 필자의 시나리오가 그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가장 척박하게 설명해 준다고 주장했었다. 아무튼 이 부류에 속하면서 운이 좋은 사람은 재임 중에 성군이나 현신이라는 칭송을 받다가 모든 책임을 후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현신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은 나중에 다시 기용되기도 한다. 제가만 말씀드렸죠. 이때 대통령이 어느 분이셨냐면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많이 운이 더 좋으셨다면요,
이 대목, IMF 외환 위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성군 평가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물가 고성장을 달성하신 분으로 성군 평가를 받으셨을 겁니다. IMF 사태가 조금 더 늦게, 1년만 늦게 발발했다면요, 성군 평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는 안타깝게도 재임 중, 임기 말에 이게 발생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망친 대통령 이렇게 불명예를 안게 됐죠. 그 중요한 거는 현실이라는 칭송을 당시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성장 저물가죠. 이 현실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은 나중에 다시 기용되기도 한다는데요. 실제로 기용됐습니다. 어느 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이렇습니다. 관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실력과?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관운도 실력순이 아닙니다. 어쩌면 관운은 실력하고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현신이었던 분이 나중에 또 정권이 한두 번 바뀌면서 아주 요직에 오른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경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은 원래 약간 현실은 약간 부조리한 면이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재미로 지적하는 겁니다. 재미로 지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부조리를 조금씩은 경험하셨을 테니까요. 그죠? 네. 인생이 그런 건가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성군형 저원일주의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류는 능신형 저원일주의자다. 능력 있는 신하, 능신형 저원일주의자다. 기존 경제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다는 것은 수재형 고환일주의자와 같으나 성향이 반대다. 고성장이나 대외 건전성보다는 물가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저환율은 고성장이나 대외 건전성을 방해하지만 물가 안정에는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한다. 일반 국민은 대외 건전성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성장률의 미세한 변화는 체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물가만큼은 미세한 변화도 오늘 당장 알아채며 물가 안정을 가계에 직결시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 같은 일반 국민의 정서에 편승한 것이 명철보신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에 처신한다. 물론 진심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를 걱정한 경우도 있고 나중보다는 당장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괜히 고환일 정책을 추진해 사서 인기를 잃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어쨌든 미래지향적이진 않다. 그렇더라도 인기도 괜찮고 못하지 않기 때문에 능신으로 평가받고 관운도 순탄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관운 좋은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